예,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경찰에 잠시 후에 출석을 합니다. 마약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남편 남양유 상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했다고 알려진 연예인 A 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잠시 뒤에 그 로이킴 씨 광수대에 출석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텐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합니다. 어제 자진 귀국을 했고요. 기습 귀국을 했었죠. 네. 변호인 선임에 나서는 수사에 좀 대비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좀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기존에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밝혔죠. 예.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지금 내용이 혐의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음란물 유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형량이 센 범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약 건 같은 경우에는 형 자체도 차원이 다르게 높은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범죄들과 연관성이 더 확대돼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히겠다, 성실히 조사를 밝히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가수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였고요. 네. 지금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음란물 유포 혐의인데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형량에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예. 정보통신망에 욕설을 쓰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있죠. 정보통신망에 건전한 질서를 위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처벌이고요. 그래서 형량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준현 씨가 한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제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예. 형량이나 죄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고 소위 말하는 성범죄에 해당된다면 불법 촬영은 성범죄에 해당된다면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성범죄와는 좀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상 건전한 질서를 위해를 가한 범죄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범죄 중대성, 죄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 유포 혐의, 음란물 네. 유포 혐의보다는 오늘 이제 별개로 마약 수사를 하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봤더니만 이제 언론 보도에 정준영 카톡방에서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 그러니까 봤더니만 고기, 네. 사탕 이런 말을 써가면서 오늘 고기나 먹을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화했다는 정황이 좀 포착됐다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 고기 먹을까는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죠. 사탕을 먹을까를 서로 얘기하진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마약 수사는 항상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게 됩니다. 네. 그것은 투약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유통책을 찾고 공급처. 유통의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마약류 유통과 이제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수사는 은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로이킴 씨에 대한 아마 마약 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런 듣기만 하였다. 실제로 누가 했다라는 것을 계속 회유식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복용을 했는지, 복용을 했다면은 그것을 어디서부터 구입을 했는지, 예. 구입한 사람은 또 누구를 어디로부터 구입했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로이킴 씨 잠시 뒤에 이제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모습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번에는 황하나 씨 관련 이야기인데 이 황하나 씨가 연예인 A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권유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이 A 씨에 대해서 일단 경찰이 입건을 하고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됩니까? 네, 입건이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이 A 씨를 피의자로서 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예. 이 사람을 피의자로 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A 씨를 이제 피의자로 인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좀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 이런 표현들이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참고인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A라는 어떤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참고인 조사라면은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것은 A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제 관련된 사실을 어느 정도 포착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통신영장을 신청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통신영장이라는 거는 예.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통신 내역들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아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줘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은 할 수는 있죠. 그거는 이미 제출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제출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누구와 주로 통화를 했고 어떤 사람이랑 언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군요. 예, 그 통신 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받는 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보니까 그 황 씨가 이전에 2015년 네. 그 조 씨와의 그 네. 판결문에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석연찮던 얘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봤더니만 그때 이제 뭐 어떤 1억을 주면서 건네면서 회유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무마해달라고. 네. 2015년 5월, 6월, 9월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마약 투약했다는 언론 보다가 뭐 본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상습성이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 법정형을 아예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습범이 아닌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면은 상습범인 경우에 10년 이상의 징역 두 이런 배군요. 수준으로 2배로 이제 예.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황하나 씨 사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은 예. 사실 저는 연예인 A 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 A 씨도 물론 문제고 그게 누구인지도 대중의 관심이 살 수밖에 없겠지만은 네. 네. 도대체 어떻게 공범이 이렇게 처벌을 받고 수사를 네. 받고 처벌을 받아서 형사 판결문에 황하나 씨 이름이 거론이 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도 소환은커녕 나오고요. 예. 입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법률가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황하나 씨가 아무리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일선을 담당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연예인에 대한 이슈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범 조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황 씨가,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먼저 약을 권하기도 했고 직접 네. 투약까지 해줬다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서는 예. 이렇게 직접 투약을 했거나 공급했거나 유포한 것들도 사실은 같은 조항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공급한 것과 또 영리 목적으로 유통을 시킨 것과는 또 차이가 있고요. 처벌 법규와 다르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황하나 씨는 당초에 자신이 재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로 예. 재투약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예. 조 씨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해서 주도를 했다면은 당연히 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황 씨가 이제 그 공급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조 씨와의 내용이 진술과 배치된 것이어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황 씨가 이렇게 상습적인 부분까지 드러나고 또 거짓 진술까지 한 거라면 이게 뭐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되겠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조 씨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실 황 씨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혐의가 없었다 했으니까요. 그렇죠. 아예 예. 입건조차 되지 안 않았던 됐기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이 돈을 주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라고 했거나 돈을 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조 씨와 황 씨 말고 다른 분들도 거기서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면은 이것은 또 별개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조 씨와 황 씨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한 부분은 그것 부분입니다. 황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 자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황 씨가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네. 부분이고요. 형사 판결문에서 이제 그 황 씨의 이름이 적시가 됐다는 거는 기존의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에서 이 황하나 씨의 개입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현출됐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꽤 몇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어떠한 대처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 지금 계속 짚어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 내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거고 네. 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짚어본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마약류 수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점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로는 유통과 공급책이 과연 누구인지를 찾아서 거기가 뿌리거든요. 그 뿌리를 어떻게 캐낼 수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제가 거듭 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수사가 부실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 부분들이 이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당시에 이제 조 씨를 직접 수사했던 담당자 그리고 그 지휘 라인부터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또 수사라는 게 지금 뭐 경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내용은 검찰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기 때문에 예.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검찰과 경찰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남양유업 측은 저희가 어제 보도할 때도 이건 뭐 우리 외손녀긴 하지만 이쪽 외손녀긴 하지만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네.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좀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얘기인데요. 최근 자신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네. 고소했습니다. 여성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 제기를 한 건데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무고라는 거는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진술보다는 그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 자체를 이제 무고 혐의로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은 그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그렇죠. 수사와 고소가 될 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성폭행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도과가 됐냐 안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예. 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최초의 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고로 고소한 고소 내용이 있겠죠. 성폭행 고소가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실 그래야 무고 혐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리고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기존의 고소가 정당한 고소였다. 그러면 이 무고가 다시 또 무고가 됩니다. 별개의 무고죄를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또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정당한 재판이었는데 왜 이거를 뭐라 맞습니다. 하느냐? 예, 정당한 그렇군요. 고소였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범죄 자신이 고소됐던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돌리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무고로 고소를 했다는 거는 뭐 관련돼서 이제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일종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어떤 조사 결과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고소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무고의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무고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지금 수사단이 뭐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되면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어디서 좀 수사를 맡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고소한 그 고소 관할청에서 맡게 되는 거고요. 예.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관련 사건이고 그리고 수사단에서 명시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관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함께 수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기존 고소가 정당한지 여부, 기존 고소가 정당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가 얼마나 고의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 예. 사실을 약간 오인해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참 그랬잖아요. 성접대 의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또 특수 강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대였느냐, 네. 강간이었느냐, 아예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냐, 이 조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성범죄 혐의 판단을 보류한 점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이렇게 무고죄를 무고로 혐의로 다시 했다는 거 반격이 났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특수강간 혐의를 좀 털어버리겠다 뭐 이런 그 해석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뇌물도 굉장히 큰 범죄지만 예. 뭐 특수관관 이런 건 굉장히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치욕적인 범죄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받았고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무혐의 처분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다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허위 고소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또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한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명이 있고요. 그리고 고소한 분이 있고 무혐의 처분 받은 분도 있고 예. 그렇지만은 지금 보도 내용만으로는 그 중에서 누구를 무고로 고소했고 예. 누구를 고소하지 않았는지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소를 한 여성분들 중에서 일부는 무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은 정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를 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설령 이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무고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혐의 사실이 다 부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네. 세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